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파일코인이 뭐 이런저런 뭐 대형 거래소에 런칭도 됐고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또 오늘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가상자산 시장의 이제 기축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저께 밤에 순간적으로 11,280달러 이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손절하시거나 숏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뒤통수를 또 쳤죠. 어저께 밤에도. 그래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오늘도 다양한 소스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예전에 이제 베리 실버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전체적인 비트코인 총량의 2%를 상회하는 그 정도 액수가 있다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거고, 제가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 캐시가 좀 오르면 이더리움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이 제 기준에서는 뭐, 그래서 어쨌건 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더리움이 저는 진폭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하고 있고 이제 홀딩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차트를 찾아서 이제 말씀드려도 좀 긍정적이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폭락을 올 거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파일코인이 지금 시장에 런칭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주도적인 세력이 파일코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을 쉽사리 폭락시키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이제 또 전반적인 어떤 그 코인에 관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코인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초반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모으셔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어쨌건 시세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뭐 그게 예를 들어서 11월 15일 날 하드포크가 확실시 된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건 이미 한 달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세력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건 뭐 비트코인 캐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아직 진폭이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뭐 홀딩하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7,000원 밑에면, 지금 원화로 따졌을 때 7,000원 밑에면은 모아둬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7,000원 약간 넘는 금액, 그러니까 지금 정도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 캐시랑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코인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건 이런 데서 사실은 세력들이 뒤통수를 되게 많이 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건 이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익명성 코인이다라고 하는 뭐 지켓이나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지금 뭐 상장 폐지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확신이 안 드실 때는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나라는 그런 거를 보시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도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그래서 USDC하고 이제 관련된 그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스텔라 루멘이 상승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진짜 큰 호재 이슈를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2% 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G캐시 같은 경우는 1.76% 정도 가지고 있다고 베리 실버트가 언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CFTC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코인데스크에 나와가지고, 미국 코인데스크에 나와가지고 비탈릭 부텔린이랑 뭐 어떤 콘세시스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대담을 나누면서 뭐 디파이의 미래, 아니면 뭐 탈중앙화, 뭐 어떤 금융의 미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비탈릭 부텔린은 스케일링에 관한 거에 관해서 뭐 구체적인 사용에 관해서 언급은 안 했고, 중요한 건 올해 연말까지 2.0을 구현할 거다, 2.0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2.0을 시작한다는 의미지 2.0을 끝나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2.0의 시작이
그냥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는 전면적인 100% 전환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완전히 100% 넘어가기까지는, 포스로 넘어가기까지는 그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CFTC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트맥스 외에 거래소를 또 기소할 수도 있다. 아마도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선물 거래소 중에 뭐 바이빗이나 뭐 몇몇 어떤 대형 뭐 선물 거래소 관련한 그런 데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게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지 상품으로 분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또 그런 말씀을 또 이분이 또 하셨어요. 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층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근데 이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CFTC에서 규정 내리기는 모호하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우리는 위임하겠다. 거기에서 책임을 질 거다. 이 규정 내리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바톤 터치를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뭔가를 딱 던진 게 없어요. 이게 뭐 증권이다 아니면 상품이다. 근데 현재 지금으로서는 미국에서는 사실 이걸 이더리움을 지금 같은 그냥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비트코인하고 이 두 가지는.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것도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웰이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래소에 런칭이 됐었는데 런칭되면서 120달러인가?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60 몇 달러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상장이 됐다가 펌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세가 있으면서 지금 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60달러대? 뭐 요 정도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19일날하고 23일날이 파일코인의 리프트 오프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좀 이따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FTX라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선물 거래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 빗비넥스나 아니면 바이빗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분명히 선물에 관해서 아마 런칭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현물하고 선물 간에 가격적으로 갭 차이가 나서 선물이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 갭이 점점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반에 아직까지 이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약간 안정적인 어떤 그 가격대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불안한 시장 장세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장면을 하나 이제 캡처해서 만들었는데, 2016년 3월인가 제가 2월 중순인가 제가 예전에 처음에 비트코인 매수했을 때 그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보면은 그 비트코인을 50만 원, 그러니까 48만 원 5천 원인가 5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가격에 제가 1천을 넣고, 그 다음에 2개월이 안 지났을 때 제가 다시 모네로에 제가 나머지 좀 약간 더 돈을 훨씬 많이 넣었거든요. 그때는 알트코인이 모네로가 상승세가 되게 가파르고 진폭이 많아서 먹을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모네로 측에서. 그래서 어쨌건 2016년 그냥 이게 단적으로 2016년 3월에 제가 1천을 넣었었는데 그때는 리스크가 진짜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종 매스미디어사에서 워낙 많은 호재성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대기업들도 너도 나도 참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5년이 흐른 후에 요 금액을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랑 겹쳐서 나눠서 환산하면 2020년 10월 달에 지금의 이때 2016년 1,000만 원 넣은 게 지금은 2억 6천만 원을 넣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리스크가 작아진 만큼 더 큰 돈을 넣어야 돼요. 이때는 리스크가 훨씬 컸잖아요. 지금보다 확실한 뭔가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저는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 2025년, 지금서부터 2005년이 흐른 후에 2025년에는 과연 이 2억 6천이라는 돈이 나중에 2025년에는 얼마만큼 베팅을 해야 이 1,000만 원, 2016년 1,000만 원 넣었던 것만큼 비슷하게 가냐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26배가 상승했는데 2025년 되면 과연 몇 배가 상승할까요? 그냥 그렇게 약간 장기적인 그런 걸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내에 뭐 아니면 일주일 내에 뭐 아니면 하루 뭐 일주일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거는 좀 저는 무리수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만한 코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총 되게 작거나 금액적으로 되게 탄력이 좀 약간 더 있을 만한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리스크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고 그런 코인에 접근하시는 게. 그리고 채굴 서비스에 제가 파일코인에 관해서 채굴 서비스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채굴량이 이게 늘어나는 구조예요. 채굴량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초기에 채굴이 되게 쉽게 돼가지고, 그죠? 채굴을 되게 쉽게 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반감기가 이제 4년마다 있으면서 채굴량이 기약 반씩 줄어드는 격인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량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초기에 시장이 많이 안 풀려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채굴 서비스를 하는 거는 무리수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게 논리가 안 서요. 그래서 차라리 접근을 하시려면 시장에서 파일코인이 상장 이후에 덤핑이 있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정도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도 진짜 고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주만 지금 움직이고, 나머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별로 지금 관심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저께 밤에 저도 이제 자기 전에 비트코인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좀 하여튼 뭐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그냥 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건 어저께 순간적으로 11,280불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새벽녘에 이제 제가 다시 깨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서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더리움 2.0을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탈릭 부텔린이 하니까 이 기사에 관해서 아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무슨 기사가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폭락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찰리 리도 라이트코인을 패대기 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보고 우리 대중들은 반응하고 걱정하고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확신이 없거나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내 그릇만큼만 투자를 하시고 무리하게 대출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현물 경제에서 하고 있는 자영업이 힘드니까 여기서 도박같이 한 방을 노리셔가지고 뭐 한 달 내에 뭐 3개월 내에 뭐 대출을 받아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 시장은 아무도 미래 비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초반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었다면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전 세계 지금 통화 시스템이 어디서 어디로 가냐, 그런 거에 관해서 확신만 있으시면 어떤 내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고, 걱정을 많이 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진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시세가, 대중들은 항상 이제 숫자에 반응하기 때문에 뭐 저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건 그 이면에 있는 진짜 큰 그림을 보시면서 움직이시지 않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 그릇 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 비트코인이 폭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42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120대 정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지금 현재 142로 유지됐고, 난이도가 변경되는 게 한 지금서부터 시간으로 따졌을 땐 한 이틀 정도 남았거든요. 하루하고 22시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난이도도 플러스 2.66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횡보를 한다거나 소폭의 상승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저는 이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그냥 지표예요. 해시레이트랑 난이도로도 판가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루크 마틴도 사실 고인물이죠.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파일코인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데 넷플릭스에 관해서 그러니까 시청한 거에 관해서 캔슬을 하고 파일코인 차트를 큰 스크린에 켜라. 예.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재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초보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시장의 그냥 전반적인 방향성만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마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USDC 스테이블 코인의 두 번째 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스텔라 루멘 호재거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스텔라 루멘이 서클사에서 USDC 트랜잭션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사하는 게 사실은 2021년 1분기에 구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USDC가 알고랜드라는 코인을 통해서 발행이 되는데 이 기사를 제가 서클사에서 나온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년 초반에 아마 더 많이 훨씬 더 많은 USDC를 찍어낼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연말을 넘어서 내년 되면 아마 더 크게 유동성이 훨씬 많이 아마 공급이 될 거예요. 스텔라 코인이 얼마나 빨리 전송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건 되게 의외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요걸 보면서 그래서 스텔라 코인에 관해서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디지털 커런시에서 파일코인에 관해서 주안 베넷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팀장이거든요. 근데 그 팀에 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조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프로젝트예요. 시세 분출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장기적으로 이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겠지만 어쨌건 장기적인 성장성 있는 코인이니까 나중에 시장의 안정성이 있으면 그때 한번 가능성에 관해서 이제 타진해 보시면 되고 조셉 루빈이죠. 조셉 루빈 콘세시스라고 해서 이더리움 재단의 최고 선봉장이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파일코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파일코인 리프트 오프 그래서 파일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연결되는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10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런칭되면서 하나 둘씩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10월 21일이고 중요한 건 19일 날부터 23일까지가 파일코인 리프트 오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런칭됐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WBTC라고 그래가지고 웨어BTC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코인베이스의 프로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런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파이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WBTC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1대1 패그된 게 사실은 WBTC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디파이의 파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코인을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아닐까. 어쨌건 파생상품 시장이 됐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많은 풍선을 만들어내고 유동성을 주입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들은 계속 인프라를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JP모건이 오랜만에 나와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스퀘어라는 회사가 이제 잭 도시가 CEO죠. 대형 투자자죠. 근데 스퀘어사가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뭐 자기네 이제 그 자산에서 1%를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페이먼트 회사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많이 채용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아마 보일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다음에 코인 시장이 좋아지려고 만약에 그럴 경우 페이팔하고 비트코인하고 엮어서 아마 매스미디어 상에서 아마 쉘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이제 GDP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냐에 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페인 GDP가 떨어진 게 마이너스 13% 정도 떨어졌고 이탈리아
마이너스 10%, 프랑스, 영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한국도, 타이완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GDP가 올라간 거는 중국밖에 없어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중국을 이제 양털 깎기 할 거야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중국 망한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중국이 GDP가 올라가니까 거기다 이제 덮어 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냥 저는 이런 거를 음모론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런 지표를 보고 경제적으로 그냥 그런 거 몇만 분석을 해도 대충 답안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2030년까지. 과연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요? 자,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해야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 협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가 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과세안에 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확정된 게 없어요. 중간에 또 바뀔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블록체인 협회장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 협력을 이행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한테 좋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 역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협회장님도 말씀하시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기여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기술주 이외에 뭐 애플,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기술주 외에 나머지 현물 경제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 수익 구조가 다 마이너스 쪽이에요. 전면적으로 점점 안 좋게 흘러가요.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가상자산 시장이 국가에서는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메인 창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가격에 그냥 1회 1비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건클릭 CEO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암호화폐로 인해서 은행이 없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될 거다. 제가 여기 이거를 캡처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항상 생각해서 예전에 이제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녔던 이유가, 우리는 여전히 핵심에서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 디지털 통화 또는 디지털 법정 화폐를 수행할 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경 없는 세계로 이동하고 국가는 덜 중요해지고 글로벌 시스템은 더욱 중요해지고, 당신은 단일 민족 국가의 시민이 아닌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거든요. 저는 예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시민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뭐 한국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버린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이해 못하실 분 있겠지만 앞으로 더한 일이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다른 나라 외 정치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물리적인 것과 어떤 이념적인 것도 그런 벽이 허물어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 세계 이제 통화가 기축 통화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각국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숫자로 그냥 단일화돼서 그냥 그게 합산돼서 전 세계 통화가 어느 순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론 중국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CBDC는 분명히 아니고,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전 세계가 CBDC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자, 공동 창립자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공동 창립자 폼플리아노,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8월 달에 비트코인이 결국 금보다 더 많은 시장을 점령하여, 금보다 더 많이 시장을 점령할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40만 달러의 인기값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40만 달러면 그냥 뭐 1,100원으로 따졌을 때 1,150원, 뭐 한 1,200원으로 따졌을 때만 해도 그냥 4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4억 몇 천이 정도 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일의 BSDEX가 유로화에 대한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 안 나왔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를 거래를 발표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XRP 이후 추가 암호화폐 및 향후 다른 디지털 자산이 뒤따를 것이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 거래소래요. 증권 시장에 가상자산이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신가요? 미국은 그렇게 안 될까요? 유럽에서 먼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독일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분명히 다 뭔가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다 저는 지속적으로 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XRP에 관해서도 좀 이게 저도 이제 가지고 있고 수익률이 많이 물론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보세요. 상장했을 땐 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있을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파일코인 쪽에 몰려가니까 여기 보시면 OKEX에서도 여기 보면 스토리지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시장에서도 뭐 스토리지, 시아코인, 뭐 BTT 가지고 계신 분들, 파일코인은 지금 아직 업비트나 뭐 우리나라 이제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추후에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될 거고 뭐 스토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그냥 물려 계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시세 분출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예전에 2010년도에 우리가 아이폰 뻘을 살려면 8,557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했었다. 지금 현재 2020년 아이폰 12를 살려면 0.07 BTC가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나요? 이게 몇 배인가요? 이때는 8,557개가 있어야 되고 2010년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이게 소수점 훨씬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0.0000 뭐 7이 되거나 0.0007이 되거나 그런 식의 뭐 어떤 그런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2에서 나온 뭐 제가 이제 프로 맥스인가 하는 거를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120MHz를 이 디스플레이가 지원 안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걸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안드로이드 갤럭시보다는 아무래도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면에서 애플하고 관련된 제품을 쓰시는 게 나아요. 사실은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아이맥도 마찬가지고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패드도 마찬가지고 모바일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더 안전하게 해킹 안 당할 염려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뭐 뚜렷하게 뭐 임팩트 없는 뉴스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